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초반 실무회담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 체제 보장을 놓고 빅딜談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유세와 선거 벽보 부착 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이 커지면서 고발과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당시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갑질 폭행 의혹으로 재소환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30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초반 실무회담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북미 정상회담 막판 협의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 국제항공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현지 시각 30일 오후 2시, 한국 시각 오늘 새벽 3시쯤 뉴욕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오늘 만찬을 가는 데 이어 내일 회담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진행돼 온 양국 간 판문점, 싱가포르 접촉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최종談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언제까지 뉴욕에 머물지는 불투명하지만 고위급 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한 미측 협상팀은 오후 2시 50분 다시 통일대교를 통과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북미 협상팀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안과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 실무 준비팀이 현지의 한 호텔에서 만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의전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북측 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탄 차량이 조해익인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머무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현지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북미 양측이 몇 차례 협의를 더 이어간 뒤 회담 개최 장소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담 개최 후보지로는 샹그릴라 호텔과 대통령궁, 센토사 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센토사 섬에서 미국과 접촉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지난 28일 김 부장이 탄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동승한 일본의 한 방송사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 싱가포르에 가는 목적을 물었습니다. 놀러 갑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에
일본 TBS 방송 기자도 함께 탔습니다. 비즈니스 좌석 한가운데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엔 탑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김 부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심각한 표정으로 줄곧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의 회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김 부장은 이후 기내 조명을 켜고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핍니다. 자료에 적힌 제목은 싱가포르의 선발대를 파견하는 문제. 싱가포르의 일반적 실태 자료와 싱가포르 전경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이 자료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증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을 보증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벽에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창선 부장은 직접 공항 트랩까지 나온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서둘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해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합니다. 회담에선 양자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일괄 타결되고 압축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주한 EU 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영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직원에게 가위나 화분을 던진 게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음 주 월요일 세관에 출석합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월요일인 다음 달 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온 경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관 당국 관계자는 일단 밀수를 의심할 만한 물품이 많은 인물부터 먼저 소환하는 것이라며 조현민 전 전무와 이명희 이사장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대법원에서 김완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난 뒤 법원이 불법 행위를 한 만큼 스스로 재심 절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재판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양 전 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통합진보당 대책위 등과 함께 어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특별조사 대상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KTX 승무원 해고 등 정치적 이유로 노동자의 불리한 판결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출범 1년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를 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의원 824명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여기에 미니 총선 수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12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율,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와 함께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마련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희망의 파란 벽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남북 이슈가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을 비롯한 민생경제 파탄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국민 세금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배급 형식으로 나눠먹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독점 폐해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남북관계에 완전히 뒤덮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주력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에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의 존재감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전북이, 호남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몫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후보자들의 당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제1야당 교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뛸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과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전에 막이 오르면서 압승을 거두려는 여당과 극적 반전을 노리는 야당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는 한 달 평균 255만 7천 원을 소비 목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교통비가 1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지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월 평균 114만 6천 원을 소비한 반면 상위 20%는 433만 1,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전반에 가배 횡포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에 지역 조선업체와 소상공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희망이 생겼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 협력업체는 지난 2015년 배가 3개였지만 지금은 125개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수는 3만 8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선 경기 불황은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어서 소상공인들도 매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세제 혜택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됐고 고용지원금으로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특별 경영 안전 자금과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을 좀 더 채용을 늘릴 수가 있고 또 경영상에 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세금 징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희망이 큽니다. 이렇게 저희 자영업자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혜택으로 해서 조선업이 좀 많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옥포뿐만이 아니라 거제 지역 전체가 잘 돼서 저희에게 좀 희망을 주고.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 경기 침체가 3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조선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 영도구의 한 해안에 기름띠가 몰려들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누군가 기름을 몰래 버렸거나 유출 사고를 내고도 신고 없이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파도에 밀려온 기름띠가 해안선을 따라 둥둥 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해안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발견된 건 새벽 5시쯤. 지나가던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긴급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흡착포는 기름이 엉겨붙어 금세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몰려오면서 일대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기름띠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벙커CU였습니다. 누군가 해상에서 유출 사고를 내고도 신고 없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운항이 잦은 부산에서는 최근 비슷한 오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름 섞인 폐수를 몰래 버린 예인선이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기름 혼합물과 폐수를 바다에 배출한 러시아 선박 2척도 해경 추적 끝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유 등을 몰래 버리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은 이런 해양오염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만큼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과 349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준희 양의 학대치사 안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 양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안매장을 도운 동거녀 이 씨의 모친 김모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는 것 역시 민심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기아자동차 사내 아래 도급업체 취업을 미끼로 2년 반 동안 39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항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러시아인 50살 A씨가 자의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목과 손 등에 상처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0억 원대 인터넷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56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대한가수협회 회의 도중 벌어진 단순 실랑이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남은 협회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영동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승객이 숨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의 어이없는 음주운전에 참변을 당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고 갓길 위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운전대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비틀비틀 주행을 시작합니다. 새벽 0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겁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아슬아슬한 운행은 7km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멀리서 불빛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었는데 역주행 차량 만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오른쪽에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좀 피했었던 상황입니다. 막 소름 끼치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살 돋고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던 승용차는 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택시 승객이 숨졌고 벤츠 운전자 27살 노모 씨와 택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던 30대 가장은 아내와 8살과 5살 된 어린 자녀를 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 자식은 진주에 거주하고 주말 부부예요. 그 부인도 거기서 직장생활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니까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 경찰은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가톨릭의 본산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교황은 남북한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열린 수요 일반 아련 미사. 흰색과 검은색 도복을 입은 태권도 시범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선율이 흐르고 무술과 춤이 어우러진 유려한 태권 군무가 펼쳐집니다. 거꾸로 돌며 고난도 공중 발차기를 선보일 때는 신자들 사이에 탄성과 박수가 터집니다. 공연의 주제는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 평온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태권무에 담았음을 현수막으로도 펼쳐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한이 함께 평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담은 공연으로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줬다며 고맙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È stata una mostra di volontà di pace. Le due Coree insieme. È stato un messaggio di pace per tutta l'umanità. Grazie. 이번에 교황청은 파격적으로 태권도 시범을 아련 행사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교황은 시범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마음을 아련 미사에 나온 신자 수천 명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공연은 애초 교황청 조청으로 남북한 태권도가 처음으로 바티칸에서 함께하는 행사로 열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의 불참 통보로 한국 태권도만 무대에 올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국 프로축구의 명문구단 아스널이 최근 거액을 받고 한국과의 관광 홍보 문구를 유니폼에 새겨 넣기로 했는데 이 계약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액을 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영국 프로축구팀 아스널의 새 유니폼입니다. 왼쪽 어깨에 르완다로 관광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스널이 3년간 아프리카 르완다의 후원을 받기로 하고 새겨 넣은 겁니다. 르완다가 내는 후원금은 3천만 파운드, 약 430억 원입니다.
문제는 르완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세계 최빈국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수입의 17%를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데 영국도 해마다 900억 원 정도를 르완다에 보냅니다. 결국 영국이 르완다에 준 1년치 원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르완다가 다시 영국 프로축구팀을 후원하는 데 쓰는 셈입니다. 여기에 르완다를 18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아스널의 팬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논란이 큽니다. 유럽과 아랍권의 상당수 언론은 르완다와 아스널이 자책골을 넣었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 계약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대통령은 개인 관심사에 큰 돈을 쓰느냐, 세계적 명문 구단이 가난한 나라를 돕지는 못할 망정 큰 돈을 받느냐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르완다 정부는 향후 6년간 관광 산업을 2배로 키워 일자리 9만 개를 만드는 등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는 1990년대 대규모 인종학살을 초래한 내전의 아픔을 딛고 카가메 대통령 취임 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인구의 60%는 하루 1.9달러, 2,0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이 59억 2,90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의 최고 지가는 서도 저반 시설이 있는 두 필지로 1제곱미터에 12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2004년 2억 6천여만 원에서 2010년 10억여 원, 2016년 50억여 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이 독도의 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더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중서부를 중심으로 높아질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대기가 정체되며 안개가 끼고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14.8도, 부산 19.7도로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져서 더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창원이 27도, 청주, 전주,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빅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유세와 선거벽보 부착 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이 커지면서 고발과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당시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갑질 폭행 의혹으로 재소환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북측 최고 책임자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위한 이른바 빅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을 출발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마중 나온 자성남 북한 유엔 대사 등 대표부 직원들과 함께 숙소가 있는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미는 지난 2000년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이미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났고 두 정상의 의중도 꿰뚫고 있는 만큼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첫날인 오늘 환영 만찬과 함께 사실상 1박 2일간의 핵 담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도 좌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북미 고위급 회담은 현지 시각으로 31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미가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극적인 만남도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판문점에선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을 놓고 북미 간 두 번째 실무 접촉이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견을 좁힌 상태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의제를 최종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오전 판문점 관문인 통일대교를 미 대사관 차량 3대가 나란히 통과합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측 협상팀 일행입니다. 통일각에서 북한 측과 만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의 접촉으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협상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방미길에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이견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조율이 됐고, 물론 이제 뉴욕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뭐 판문점 실무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지만 최종 담판은 판문점이 아닌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아직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 핵무기 반출을 포함한 확실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확실한 체제 보장을 맞바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양측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정부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또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어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일괄 타결되고 압축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28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 실무 준비팀이 현재 한 호텔에서 만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의전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북미 양측이 앞으로 몇 차례 합의를 더 이어간 뒤 회담 개최 장소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담 후보지로는 샹그릴라 호텔과 대통령궁, 센토사 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자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는 중국이 발을 담그면서 기우는 듯했던 협상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 남북 미중 4자 구도가 남북미 3자 구도로 재편되면서 물밑 핵 담판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자 왕년의 6자회담 참가국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미가 중국을 가볍게 봐서도 탓해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 정상회담과 북일 외무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재팬 패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꼽히는 로비력을 동원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의제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러시아도 외무부 장관을 평양에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 동지의 초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연방 외무상이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중일러 3국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서 과거에 흐지부지 됐던 6자 회담의 전철을 밟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판결을 직권으로 재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색 조끼를 입은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천막 안에서 합장을 한 채 연거푸 절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실을 108배를 하며 대중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대법정 농성 뒤 약속받은 대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도 만났습니다. 사법행정권자 이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만 말씀 하나하나 혼자도 빠짐없이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대법원에서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주고 사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사로 전환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뒤 참석자들은 대법원 측이 적절한 시간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지금 다각도로 이야기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책 발표 전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KTX 해고 승무원들 외에도 민변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사법부는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노조 관계자부터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까지 서로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했다며 꼽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번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반발은 법원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역시 SNS를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안팎으로 고발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재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을 양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까지 재판 중립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가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씨가 지난 28일에 이어 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11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온 이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억울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예정 시간보다 일찍 기습 출석했던 이 씨는 실내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 11명을 조사해 이 씨의 구체적인 폭행 시기와 횟수, 장소 등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2차 조사에서도 영상이 공개된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듭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씨가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도 다음 달 초 이 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의혹 등으로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이 불거지자 관세청이 민간 태스크포스를 동원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VIP와 항공사 화물에 대한 허술한 세관 검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다음 주 초에 소환됩니다. 이정미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은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장기간 몰래 국내로 물품을 들여왔다면 세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세관에 봐도 뭐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대요. 그 말은 즉시 세관에서 여태까지 봐줬다는 거죠. 박스를 봐주다가 이제 가방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것도 세관에서는. 사태 수습에 나선 관세청. 현장 점검을 벌인 민간 위원들로부터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항공사 VIP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세관 검사를 강화하라는 요구입니다. 항공사 의전팀이 VIP 물품을 몰래 들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안 검색만 이뤄지는 상주 직원 통로에선 밀수품 점검도 불시에 실시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화물 운반 구역에도 CCTV를 보완하고 세관 직원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도 단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세청은 권고안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사율 1%대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그 검사율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현 체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미봉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수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 운송부터 보세 창고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한진 계열사가 맡고 있어 그룹 차원의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항공사는 세관 검사를 강화한다지만 과거에 벌어진 밀수 의혹에 대해선 기록이나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시작으로 당사자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응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소환하는 등 채용비리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함행장은 은행 사회이사나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신입사원을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채용 비리 수사는 함행장에 그치지 않고 더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응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감원 특별검사에서도 최 원장과 김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 부사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의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추천자 명단이 담긴 VIP 리스트에 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김 회장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추천 내용에 최응식 부사장 추천으로 표기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점수가 418점으로 합격 기준 419점에 1점 미달하였으나 서류 전형을 통과하여 이후에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함행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이미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함행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를 판가름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9천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13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의 첫 방문지도 공략할 표심과 선거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만나 현직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 대통령과의 교감도 과시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야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첫 방문지로 경찰 지구대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역을 찾아 노동자 처우 개선과 9호선 공영화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9호선의 민영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꼭두 새벽부터 서울 곳곳을 누비며 기선제압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13일간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한때 한 해 2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한국 GM 군산공장이 22년 만에 폐쇄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파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철문이 굳게 닫혔고 경비원 외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덩달아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감돕니다. 1996년 첫 가동 이후 한 해 최대 26만 대 자동차를 만들어 군산 경제의 50%를 책임졌던 한국 GM 군산 공장은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폐쇄가 결정돼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떠났고 협력업체 130여 개사에서 일했던 근로자 1,700여 명도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막막하죠. 저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조선소에 이어 GM 군산 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 파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공장 사람들이 거주했던 오식도동 일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상가는 한 집 걸러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모두 떠나 입주율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식도에 지금 원룸촌도 있고 그런데 원룸이 많이 비어 있고요. 지금 장사하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이쪽에.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군산 경제는 아주 쑥대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군산 공장이 빨리 가동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군산 경제를 살리려면 재가동이든 매각이든 하루빨리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이어 다음 달이 마감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질적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 실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안타까운 희생에도 출동 현장의 폭행은 여전합니다. 소방당국의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횡설수설하며 실랑이를 하던 여성이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손찌검을 합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에게 맞은 구급대원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서 깬 가해자가 가족까지 데리고 소방서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외상후 스트레스가 더욱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온정에 끌린 합의를 막기 위해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을 내세워 가해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원이 흉으로 인해서 구급차 운행을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까지도 저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급대원에 대한 단순 폭언도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은 사고 초기부터 한화방산 측의 대응에 부실했다며 장례 절차를 미룬 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과 경찰이 폭발 사고가 난 건물 안을 꼼꼼히 살핍니다. 합동 감식은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장비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본원에서 폭발 감식 전문가를 불러 최초 폭발 지점과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발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사상자들은 대부분 정직원이 된 지 채 6년도 안 된 젊은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건물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 관계를 살피고 여기저 이곳저곳을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단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점이 과실 여부가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음에도 사망자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방산 측이 피해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 논의조차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원통한 건 어떻게 사망자한테 4시간, 5시간 동안 가족한테 연락이 안 가고 어떻게 부모가 가서 알라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안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유족들은 한화 대전공장에서 수시로 야근이 이루어지고 근무 강도가 심했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원상 규명을 못하고서 보내면 솔직히 아들도 억울하고 저희 부모로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특별감독을 진행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4살 안모 씨는 수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법원에 몰수를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며 몰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꾸거나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돈으로 24억여 원에 이르는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예금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모두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인정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범죄 수익에 한정될 뿐
법정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 범죄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진 침대뿐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라텍스 침대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업체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 안전기준인 148베크렐의 7.2배에 달하는 라돈 1,075베크렐이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라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9, 10월쯤 학교 라돈 관리 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당국이 새로운 금연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또 전자담배에도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을 부르는 남자.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매일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난해 금연 광고는 흡연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는 흡연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기관 조사 결과 이런 광고를 접하고 금연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비율은 각각 47%, 6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금연 홍보 수단은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담뱃값 경고 그림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한 경고 그림의 영향으로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3%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연말부터 경고 그림의 표현 수위를 높이고 담뱃값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무광고 포장과 학교 주변 편의점의 담배 광고 금지를 추진합니다. 특히 담배와의 전쟁은 판매가 늘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2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오는 12월부터 암 유발 경고 그림을 전자담배에 부착하기로 하는 등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빅딜談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유세와 선거벽보 부착 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웅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프로야구단 넥센이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130억 원 넘게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수 뒷돈 거래에는 SK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폭행 의혹으로 재소환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하는 등 개방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NBC 방송은 미 CIA가 낸 보고서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서 평양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하는 등 미국의 투자에 개방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미국과의 사전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담았습니다. CIA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자민당 의원 후원회에서 핵무장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감각은 적어도 외교 전략상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1992년 국교 정상화를 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없어져 당황했고 미국도 북한을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고립이 심해진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북한 외교로서는 최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자국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발표는 중미 양측의 공동인식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스럽게 나온다면 중국은 힘 있는 조처를 해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점거한 남중국해 섬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무기를 증강 배치해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사상 최초로 남중국해 한 인공섬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이착륙 훈련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남중국해 분쟁 수역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자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갈등이 고조됐고 미국은 구축함 등을 투입해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파라셀군도 12해리 이내 수역을 통과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유권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s only one country that seems to take active steps to rebuff them. It's international waters, and a lot of nations want to see freedom of navigation. 남중국해는 어족 자원은 물론 석유 등 각종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국제 수송로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갈등까지 겹쳐 양국 간 군사 갈등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YTN은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상황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 대선 후보급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일단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가는 상황이지만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현직 재선 서울시장인 민주당 박원순 후보, 삼선 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낸 한국당 김문수 후보, 야당 대표에다 불과 1년 전엔 대선 후보였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그러나 선거 초반 승부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나드는 지지율로 판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서도 여유로운 행보가 묻어납니다. 서울구청장과 재보궐 후보들을 일일이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며 싹쓸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슬로건도 더불어 승리, 서울의 10년 혁명,
당선된다면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란 묵직한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아전사령관을 제가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서울시자치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당선시키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뒤쫓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의 지난 7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국철 지역화 등 차별화된 정책도 내걸며 벌어진 격차를 좁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대세론을 흔들기엔 부족합니다. 두 후보 모두 여전히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단일화를 통해 1대1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은 체인지업 서울은 자유다. 시민단체, 운동권, 민변의 시정 실업은 충분합니다. 7년으로 충분합니다. 이 참사를 계속 더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바꾸자 서울입니다. 7년 전 박 후보에게 내준 이른바 아름다운 양보의 당사자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대결해서 당선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그리고 또 저야말로 과거 대 미래의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새 후보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은 가결시키는 국회의 정치 갑질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수도 서울 1000만 시민을 책임질 서울시장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마다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는 각 후보 개인이나 정당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3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는 개인은 물론 제1야당에 대한 객관적인 성적표를 짊어져야 합니다. 1년 전 대선에서 참패했던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에 여당 바람을 앞세운 최 후보에 맞서 정 후보는 도정 실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출마 선언 장소로 동해안의 중심, 강릉에서도 기차역을 선택했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KTX 설치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협력까지 한데 묶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최 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공약 역시 동해안 강릉에서 제진, 그리고 북한으로 이어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연결입니다. 남북 평화의 무드를 타고 강릉에서 제진 가는, 그러니까 그 열차를 타고 저 원산으로 해서 함흥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파리로 가는 그 열차를 우리 강릉에서 시작하자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이에 맞서 과거 강원지사 선거 당락을 늘 좌우했던 원주에 캠프를 차린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도정 실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서에서 춘천 레고랜드, 영동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연 등 주민 관심이 큰 사안을 거론하며 최문순 도정의 아픈 점을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과 관광공사 사장 경력을 내세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찾는 사람을 열려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이른바 방문자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방문객은 와서 체류하고 즐기고 놀고만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많이 오고 또 들어오는 기업체가 생기고, 그래서 방문자 경제와 기업 경제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두 후보 모두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선명하지 않고 남북 협력 사업에 공약이 집중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 최근 지역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원 지역이지만 도지사 선거에서만큼은 그동안 당을 떠나
현직의 압도적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접경지가 많은 강원도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 평화 분위기와 현직 프리미엄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최하위 20% 가구보다 약 4배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소비 지출도 양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5만 6,8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계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 규모는 약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즉,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433만 1,900원으로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114만 6천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소득 최상위 20% 가구는 교통비로 월 평균 71만 7,800원을 사용했고 음식 숙박에 60만 9,100원, 식료품과 술이 아닌 음료 구입에 50만 1,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비 중 절반가량은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가구는 식료품과 술이 아닌 음료 구입에 월 평균 23만 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수도 광열에 21만 7,600원, 보건에 12만 3,500원, 음식 숙박에 12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계는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아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월 평균 소비 지출로 100만 원 미만 가구는 110만 7천 원이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44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통신비는 13만 7,8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의 5.4%를 차지해 12개 소비 항목 중 3번째로 적었습니다. 통신비 중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은 23%인 3만 1,900원이고 유무선 전화요금과 인터넷 이용료 그리고 수리비 등 순수 통신 서비스 비용은 약 77%인 10만 5,500원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해당 보고서가 유출되면 해외 경쟁업체가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혀올 우려가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붉은 불개미 2마리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 물질이 있어서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 범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 권고안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수능 학종 전형의 적정 비율과 모집 시기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일 야구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는 넥센 구단이 그동안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무려 130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넥센의 선수 장사가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KBO 리그 사무국은 지난해 넥센이 NC, KT와 트레이드하면서 뒷돈 6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자진 보고 형식으로
뒷돈 제공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금액이 충격적입니다. 23번의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이 챙긴 뒷돈은 무려 131억 5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가 가장 많은 41억 원, LG와 두산이 각각 28억 원과 20억 원을 몰래 건네는 등 인기 구단들의 규약 위반이 더욱 심했습니다. 넥센은 2009년 두산에 2연승을 내주면서 발표 금액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을 몰래 받았고 이듬해에는 황재균을 롯데로 보내면서 다시 20억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KBO가 넥센의 현금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넥센과 롯데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해 12월 현금 19억 원이 포함된 고원준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휩싸인 넥센이 주범,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공범 역할을 한 겁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구단들의 징계 수위와 13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뒷돈의 전액 환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적 구단의 신뢰를 상실한 넥센은 프로야구 퇴출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뒷돈의 전액 환수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넥센은 공중분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일명 인터넷 방송인 양혜원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이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양 씨와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성추행이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양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영상을 상습 유포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사건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도된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언론인이 멀쩡하게 기자회견장에 등장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과 함께 작전을 짜 사망으로 위장한 건데요. 무슨 내막인지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박수와 환호 속에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던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인 아르카디 바브첸코입니다. 바브첸코는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괴한 총격에 숨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부인이 지켜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연출된 가짜 암살이었습니다. 바브첸코 살해 계획 정보를 입수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편 특수작전이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эта операция готовилась 2 месяца. Меня посвятили в курс дела месяц назад. За этот месяц я... 우크라이나 당국은 바브첸코가 푸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신변의 위협을 받아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청부살인 계획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으로부터 4만 달러를 받고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 시민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Прямо зараз тривають слідчі дії з цим громадянином, а також проводиться ряд обшуків.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바브첸코 사망 보도가 나오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후를 부인했고 생존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사망 위장을 반러시아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소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은 더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방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엔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14.4도, 부산 19.7도로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8도, 청주와 전주 26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6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출발 마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아침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